위진남북조 시대는 이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수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할 때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면서 후한 정부는 그동안 환관과 외척들의 발호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이 지방에 일어났던 반란을 컨트롤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있던 세력들에게 너네가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니네가 쟤네들을 물리치면은 너네들의 독자적인 세력을 다 인정해 주겠다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등장하는 영웅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 시대를 보통 우리는 군웅할거의 시대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만 이들은 딱 나중에 가면 세 개로 정리됩니다. 바로 위, 촉, 오. 이 세 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 정통성은 이 위나라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후한의 황제가 위나라에 자신의 황제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전한의 시대 수도였던 장안도 위나라 영역에 있고요. 후한의 수도였던 러양도 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통성은 위나라가 가져가고 이 위가 등장하니까 촉, 오가 등장하는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직도에서도 보이시듯이 위가 먼저 촉을 합병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 안에서는 사마씨에 의해서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변이 일어나서 진나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진나라가 다시 오나라를 통일하면서 중국은 분열됐다가 다시 통일되는 재통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이 진나라도 오래가지 못해서 분열을 하는데요. 이 사마씨 정권은 그 전한처럼 처음에는 전한이 군국제 실시한 것처럼 이들은 약간의 봉건제 시스템을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씨들 각 시족들을 각각 각지로 보내서 왕으로 분봉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8세력이 파랑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반란으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중앙정부는 이 반란을 제대로 진압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흉노 애들에 의해 영가의 난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진나라는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진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된 시대를 우리는 5호 16국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5호는 다섯 오랑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다섯 오랑캐가 누구냐면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는 흉노, 선비, 저족, 갈족, 강족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로 흉노와 선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한족과 호족이라는 용어입니다. 한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쉽게 말하는 중국인들 만리장성 이남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호족은 흉노나 선비와 같은 중국 서북부 지역 장성 밖에 살고 있던 그들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호족입니다.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이 5호 16국 시대는 바로 이 5개의 호족들, 흉노, 선비, 저족, 갈족, 강족 이 5개의 애들이 여기 오른쪽 아래 지도에 보이듯이 16개 국가를 만들어서 존재했던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 16개 국가는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만들어졌다가 하나로 합쳐졌다, 분열됐다, 또 합쳐졌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오랑캐, 자신들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배받기 싫으니
이 사마씨 일족이 중국 남부 지역, 이 건강, 오늘날 난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나라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니 이 시대를 동진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는 한국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삼국시대입니다. 먼저 이제 남쪽에 있던 왕조들을 보면은요, 동진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게 서기 31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18년도부터 약 4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동진이 쭉 가는데요. 이 400년대 초반을 지나서면서 약 50년간 각 왕조는 약 50년 정도씩 송, 제, 양, 진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안에서 내부 정변이 계속 발생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 5호 16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5호 16국은 이 전진이란 나라가 한번 싹 다 통일을 할 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패를 하고 다시 분열되어 있다가 이 북쪽 지역을 전체를 통일한 게 바로 이 북이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이 지도에도 보듯이 이 북이가 등장했을 때는요, 북쪽은 완전히 북이가 장악하고 있고 남쪽은 송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북이의 군사력을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다라는 것은 북이에게는 여차하면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중국 통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북이가 등장한 시대를 우리는 남쪽의 왕조에서 남조, 북쪽의 왕조에서 북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 왕조는 매우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왕조는 중국 전체를 통일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고요. 동위와 서위는 각각 북제, 북주로 이어지고 이 북주에서는 북제를 합병합니다. 그 다음에 북주의 신하였던 양견이 정변을 일으켜서 수나라를 건국하고 이 수나라가 589년에 진나라를 병합하면서 중국은 다시 재통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후한이 문을 닫은 220년부터 589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위, 진, 남, 북조 시대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약 370여 년, 더 나아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약 400년간의 기간 동안 이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거쳤던 중국이 재통일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 개 왕조, 북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북이에서는 중요하게 볼 황제는 바로 효문제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등장했던 시대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집권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집권하던 시대의 북이의 효문제. 이 사람은 경제정책으로 먼저 모든 국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전제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남녀노소, 그 다음에 신분의 높고 낮음, 이거를 고려해서 토지 지급량을 결정이 돼요. 그런 다음에 토지 지급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제도가 바로 이 균전제입니다. 균전제는 이 북이의 효문제 시대에 처음에 등장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체계화해서 써먹은 거는 바로 수당제국에 가서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전체 통일의 기반이 된 제도가 바로 균전제이기 때문에 이때 실시했다라는 거 한번 볼 필요 있는데, 효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한화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한화정책의 실시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북이왕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북이왕조는요, 이 5호 16국, 이 5호 중에 누구냐면은 선비족이 만들어낸 왕조가 북이왕조입니다. 선비족의 탑발씨가
성이 탁발입니다. 이들이 만든 왕조가 부귀왕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으로는 장성 이북에 살았던 이들이 만리장성 아래로 내려와서 한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 한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선비족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선비족이었던 애들이, 호족이었던 애들이 한족화 되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자신들이 한족이 되고자 했는가? 그 목적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들 호족, 선비족과 한족 사이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은요. 호족과 선비족과 한족은 애초에 문화가 틀려요. 자, 그들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군주의 주된 목표일 것인데, 그래서 이 선비족은 한족과 어떻게 하면 갈등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 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배한 한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한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근거지는 원래 이 북부 지방인데 자신들이 지배한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치할까 이거를 고민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수도는요, 어디였냐면요, 여기 장성 바로 이남의 평성, 이 다툼 지방입니다. 이 평성은요, 해발고도 600m가 넘어가는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지금도 이곳에 가려면은 조금 고생을 하고 가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래요. 자, 근데 이들은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이 러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러양은요, 한자 그대로, 한자 음으로 읽으면 낙양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어로 러양이라 부르고요. 자, 이 지역은 주나라가 견용의 침입을 받은 이후로 춘추전국 시대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동주 시대가 되면서 수도를 삼은 이래로 뭐 주나라, 후한을 비롯해 여러 왕조들이 수도로 삼았던, 장안 못지않게 수도로 많이 역할을 했던 동네입니다. 즉 중국인들 문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복장, 고유한 언어 사용을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일본인들이 수도를 도쿄에서 서울로 옮기고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기모노를 안 입고 한복을 입고요. 일본어 안 쓰고 한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 사용 대신에 한족의 복장과 언어를 썼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들은 타팔시였어요. 근데 중국식 성인 원시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비족의 귀족 집단들도 8개 정도로 분류해서요. 중국에서 유력한 집안 8개 집안의 성씨로 바꾸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팔씨를 원씨로 바꾼 것 이외에도 귀족 집단까지도 성씨를 다 바꿨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방법, 선비족과 한족 사이의 결혼을 장려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북방민족, 이들 그 부귀족, 선비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 선비족과 한족이 결혼해서 탄생한 새로운 집단들이 있어요. 그 집단들을 관롱 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수나라와 당이라는 중국 대륙의 그 세계적인 대제국을 만드는
그 주체로 성장하는 집단이 바로 이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한화 정책을 통해서 호족과 한족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들은요. 대표적으로 그 한족 사회에 퍼져나간 유목민들의 문화를 보면은 염소나 양의 젖을 먹는 혹은 그거를 가공해 만든 유제품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말을 타거나 활동할 때 편리하게끔 소매가 좁고 몸에 딱 붙는 옷차림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접이식 간편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문화적으로도 융합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때 남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동진이 멸망하면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차례차례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왕조들에 밀려서 영토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효문제의 한화 정책은 단순히 러양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가서 남쪽을 더 직접적으로 밀고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남쪽 애들은 북쪽 애들한테 밀려서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때는 이제 북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요, 이 청장 일대에서 자신들이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장 이남 지역, 여기를 강남 지역이라 그래요. 자, 근데 원래 여기는 중국 문화에서 낙후되어 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문화는 황허 근처 요 지역에서 발달을 합니다. 근데 저 지역을 한족 애들이, 호족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오랑캐한테 뺏겨서 일로 도망와요. 그렇게 일로 도망온 상태에서 자신들이 저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니 이 지역의 경제력이 올라가게 되고 점점 중국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음에 이 사회가 바뀌는 모습들을 볼 건데요. 그 사회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기 전에, 그럼 우리가 아까 이 북위의 효문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북위가 왜 동위랑 서위로 쪼개지느냐? 그 이유를 보려면 바로 이 효문제의 한화 정책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화 정책을 보면은요, 자신들의 근거지를 버리고 아예 남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근거지를 버리고 남쪽으로 이동하니까 효문제가 집권하던 당시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효문제가 죽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바로 원래 근거지에 살고 있던 애들은 점점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해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의 반란이 일어나느냐? 효문제 사후에 이 평성 인근에 육진 6개의 그 국경적 군사 기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육진의 난이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북위 왕조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게 되는 거고요. 이 동위와 서위로 쪼개진 왕조는 각각 내부 정변에 의해 북제와 북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위의 한화 정책은 중국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정책으로 인해 이 왕조는 그 다음에 쪼개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이 장안을 차지하는 왕조들에 의해서 성장하듯이 이 장안을 차지했던 서위가 이 지역 관중 지방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성장하여 진나라와 한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고, 이 서위는 북주로 바뀌게 되고, 마찬가지 이 관중 지방의 경제력을 이용해 성장했던 북주는 수로 바뀌면서 진한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중국의
이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의 대표적인 효문제 시절의 한화 정책도 봤고요. 남조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봤다면은 이제 이 시대 사회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상을 볼 때 가장 먼저 볼 거는 바로 관리선발 제도인 구품 중정제라는 제도를 먼저 볼 겁니다. 자, 구품 9개 단계로 나누겠다라는 건데요. 관리 선발할 때 어떤 제도냐면요.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이 중정관이라 부르는 관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견을 합니다. 이 중정관들은 파견이 돼서 뭐 하냐면요. 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 수렴한 걸 토대로 인재의 등급을 결정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중정관은요. 자신의 출신지나 자신의 친척들의 고향이라든지 그런 데 갈 수 없어요. 생판 모르는 동네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동네는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죠. 중국은 더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중정관들이 파견되어서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요. 인재 등급을 결정하는데 그때 기준이 재능과 인품이에요. 애초에 굉장히 주관적 기준이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여론은 어떻게 알죠? 언어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유력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재능, 인품 어떻게 확인하죠? 자, 어쨌든 간에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결정된 등급, 9등급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상상부터 시작해서 하하 등급까지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그 다음에 하 단계에서도 하상이 먼저 들어가겠죠. 하중, 그 다음에 하하,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눠서 중앙정부에 추천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관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요, 누가 봐도 명백한 추천제예요. 자, 추천제라는 거는 추천하는 사람의 관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국은 그 7대 방언권이라고 해서 말이 안 통하는 지역도 있어요. 똑같은 중국어를 쓰지만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면은 유력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여론 조작을 하면은 꼼짝없이 중정관들은 그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중앙정부로 보내게 되고 그들은 이 중앙정부에 진출해서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들이 하나의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의 역사서인 진서에는 이런 말을 쓰고 있네요. 자, 지금 중정관을 두어서 9개 품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의 높고 낮음이 그의 뜻, 중정관의 뜻에 달려있어서 임금의 권세와 은혜를 제멋대로 가지고 놀며 천자, 황제의 권한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상품에는 천한 가문이 없으며 그러니까 제일 1등급 여기에는 천한 가문이 없고 하품 제일 아래 등급에는 권세 있는 가문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바로 꼬집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구품 중정제, 이 추천제라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대에 간다면은 이 새로운 관리선발 제도는 바로 이 추천제의 모습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등장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등장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요, 바로 청담사상이라 부르는 새로운 문화적인 풍토가 하나 나타납니다. 주로 남조에서 발달하는데요. 지식인 계층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철학적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 너무 어지럽다. 왜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 나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놀래. 야, 우리 철학 이야기나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이 청담 사상입니다. 일종의 현실 도피죠. 자, 근데 그 대표적인 7명, 대나무 숲속에서 거주했던 7명이다 라고 해서 중림칠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현실 도피했던 그들 중림칠연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청담 사상들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전통적인 종교 중 하나죠. 도교. 이거 도교는 원래 종교처럼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태평도나 오두미도 같은 민간 신앙에 도가와 신선 사상이 섞이면서 하나의 종교처럼 됩니다. 근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각 왕조들이 불교를 발달시켜야 돼요. 왜 발달시키는지 잠시 뒤에 볼 건데요. 이렇게 불교가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애초에 종교처럼 만들자. 우리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믿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 만들자 라고 해서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 교단화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귀거래사라는 시를 쓰면서 청담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현실도피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계지라는 사람은 여사잠도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귀족의 생활이 이래요 라는 것을 그림으로 남겼기도 했죠. 그리고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에는 몇 명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왕희지라는 사람이 서예에서 이름 꽤나 날리셨다 라는 거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교가 종교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던 불교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불교는요, 인도에서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인도에는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로 크게 나누는데 이때 들어온 거는 대승불교가 들어옵니다. 후한 시대에 들어오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남조 북조 가릴 것 없이 널리 발달했던 이유는 바로 왕권 강화라는 지도층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불교에서 어떤 게 발달하냐면요, 왕즉불 사상이란 게 발달을 합니다.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라는 거거든요. 왕이 곧 부처랍니다. 왕이 곧 부처.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적 존재니까 신을 따르듯 왕도 그에 맞게 따라라. 그러니까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각 국가들은 불교가 애초에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이거 야 잘됐다. 니네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줄게. 그렇게 하면서 왕실과 귀족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러 스님들이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명 이름 좀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구마라스비입니다. 애초에 후한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 경전은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하지만 이 불교 교리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도가 사상을 갖고 와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부처님 말씀을 100%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진의 왕 부견은 그 중앙아시아 지역을 그 실크로드 지역을 공격해서 이 한 나라를 없애고 이 구마라섭을 데려옵니다. 당시에 꽤 유명했던 이 스님 구마라섭은 그래서 이 불경 번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후한 때 들어왔던 그 불경을 고역경이라고 하고요. 이 구마라섭이 번역한 불경을 구역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에 의해서 새롭게 불경이 번역이 되니 이것이 신역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서야 이제 100% 중국어로 번역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조에 있었던 법현이라는 사람은 인도에 갔다 온 다음에 불국기라고 하는 책도 남겼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이때
북조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들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규모 석굴사원을 조성을 합니다. 이 대규모 석굴사원 대표적인 게 바로 윈강석굴과 룽먼석굴이에요. 자, 윈강석굴은 북위의 과거 수도였던 이 평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룽먼은 러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다른 게 바로 실크로드 초입에 있는 두낭입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은 윈강석굴인데요. 굉장히 불상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룽먼석굴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사람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부처님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그 강 건너편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점 하나씩 찍혀있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불상은 이렇게 크죠. 이렇게 대규모 석굴사원을 조성을 하면서 이 자신들의 신앙심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남조와 북조에 들어왔던 불교는요, 자신들만 믿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로 전파되고, 이 고구려 백제로 전파된 불교는 이들에 의해서 일본까지도 전파가 되게 되죠. 동아시아 3국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권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진남북조 시대의 약 400년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는 바로 이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는 이 수나라와 그 수나라 뒤를 이어받는 당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